안녕하세요. 황유입니다. 제가 저번에 실제 나눔을 찍었었는데 좀 부끄러운 나머지 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관심 있는 분야가 철학, 역사, 과학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들 중 가장 빠르게,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역사다 보니까 역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역사, 이거 제가 좀 길게 갈 거거든요. 한 10번 정도 찍을 것 같은데 한 파트에 대해서, 이 한 역사에 대해서. 주제는 냉전이고요. 이제 45년부터 한 91, 소련 붕괴 91년까지 볼 거고, 그, 그거를 한 최대한 제가 제 기준에 맞게 이렇게 잘게 잘게 자른 다음에 가보도록 할 거고요. 뭔가, 예, 그럴 겁니다, 그냥. 예, 그냥 역사가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가장 가만히 듣기 편한 거라 생각되고, 제가 어차피 시험 범위가 냉전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뭐, 확률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그래도 알아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역사는, 예, 재밌다. 하다 보면. 물론, 예, 역사를 그냥 단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제가 역사 에세이를 써보면서 느꼈는데, 역사는 단순 암기라기보단 적절한 암기는 모든 과목에 필수적인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를 이때 사용할지, 적재적소에 맞는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비판적 시선을 갖추어야 한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오직 저의 생각이죠. 암기 과목이라고 하면, 예, 암기 과목인 거죠. 자, 어쨌든 냉전 시대에는 이제 콜드워라는 영어 용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냉전 시대가 된 건데요. 이 콜드워라는 단어를 역사학자들이 처음 쓴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한 기자가 처음 쓴 단어인데, 기자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미국 기자였는데, 아, 보도를 했을 때 그때 콜드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좋은데? 딱 적합한데? 적절한데? 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는지 그걸 계속 이제 이어오고 있는 건데, 꼭 냉전 시대를 꼭 냉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45년과 한 91년 정도의 세계 정세를 봤을 때 그걸 꼭 냉전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어떤 정설인 측면이 강하고, 일단 대부분의 보편적인 어떤 상식이기 때문에 그 냉전 시대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뭐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신경전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The War of the Nerve라는 표현을 써서 그 상황을 묘사했기 때문에 꼭 콜드워라는 단어를 써야 되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냉전 시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 생각이지만, 물론 제가 역사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학생이 그냥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귀엽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냉전 시대의 가장 핵심은 안 싸우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경전 기가 막힙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진짜 똑똑한 애들은 싸움을 먼저 하지 않아요. 먼저 이게 시뮬레이션 돌려보잖아요. 아직 못하는 애들이 시뮬레이션 돌리나? 어쨌든 막 시뮬레이션 돌리잖아요. 여기서 막, 왼쪽 잽을 날리고 막 라이트 훅을 막 어퍼컷 숙여 더킹 가드 올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가장 많이 돌린 역사적 시기가
이 냉전 시대다. 그리고 냉전 시대 가장 중요한 건 핵 무기의 존재거든요. 저 역사 선생님도 그러고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랬다는데 그들에 따르면 핵 무기라는 것, 핵 무기가 이렇게 실용화되면서 여태까지 그러니까 핵 무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살상 무기가 생기면서 전쟁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무기를 쏘지 않았어요. 근데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이 지금 한 60년대에 가지고 있던 핵 무기를 가지고 지금 막 논란이 이렇게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 당시에는 그 당시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핵 미국이 처음 가졌는데 미국이 핵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련은 핵 무기를 좀 늦게 가지게 되거든요. 미국보다는. 그러니까 그 핵무기의 존재만으로도 어떤 나라를 억압할 수 있고 전쟁에 대한 지연, 어떤 더 극도의 심리전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결국 그러니까 냉전 시대는 이런 어떤 한번 툭 싸우게 되면 무조건 핵전쟁이 터지니까 그 핵전쟁을 피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조금 이렇게 자기 접시에 담아내면서 눈치도 조금 보면서 어떻게 이거 괜찮아? 이 정도 어때? 나 닭다리 2개 가져가도 돼? 뭐 이런 느낌? 이런 어떤 고도의 진짜 타짜 같은 거죠. 고도의 포커 판에서 살아남는 과정이 냉전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를 언제 시작했냐라고 보는 것도 되게 많은 의견이 갈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45년 7월 며칠이었는데 미국이 핵무기를 실험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이제 냉전 시대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니 뭔 소리 하는 거냐. 이제 포츠담 회담에서가 진짜 시작된 거다. 45년에 한. 그러다 보니까 이 언제 시작인 것도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를 공부해야지 해서 이때 딱 한 45년에 시작했어요. 근데 막 어떤 사람이 갑자기 냉전 시대는 말이야. 그 2차 세계대전 그 중간에 그 즈음에 언제 시작했어?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라는 걸 공부하면서 아, 역사는 좀 절대적이라 생각했는데 어떤 그냥 팩트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팩트지. 뭐 뭐 똥개가 몇 월 며칠 날 뭐 똥 쌌대요. 이런 거는 그냥 팩트로 느껴졌던 역사가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과 어떤 논리를 담아내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런 맛이 있긴 한데 그럼 복잡해지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뭔가 어?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말하던데? 라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런 사람의 의견을 그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인 다음에 본인만의 길을 이렇게 개척하면 된다. 가 저의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달 그러니까 핵폭탄을 실험했을 때가 냉전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진 않고 포츠담 회담이 냉전 시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두 리더죠. 트루먼하고 스탈린이 만난 시기이기도 하고 가장 어떤 그런 전쟁도 이제 완전히 끝났고 승전은 확정된 상태에서 어떤 그런 본인들만의 어떤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그러니까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 독일과의 전쟁을 이긴 이후 엄청난 자부심, 그냥 국뽕에 취해갖고 어? 나 소비에트인 알잖아. 막 슬라브 막 그러면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국뽕과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강대국이었고
이득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긴장감이 딱 처음 고조됐던 시기. 그리고 트루먼이 누굽니까? 예, 47년에 또 트루먼 닥트린을 또 발표하고 마셜 플랜 하고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첫 번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스탈린한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스탈린 그거 제국주의자 아니에요. 막 얄타 회담에서 막 그런 말 하고 아 우리 우리 탈린이 그런 친구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그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 다 무시하고 다 이렇게 받아주고 이거 오냐 오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트루먼이 딱 들어오니까 관계 박살. 미국과 소련에 대한 관계 좋지 않게 된 거죠. 이게 너무 이게 잡담이 길었네요. 조금 더 역사적인 사실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제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주보크라는 역사가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의하면 소련의 제3제국에 대한 승리 있잖아요. 제3제국은 독일을 가리키고요. 히틀러의 히틀러의 때 독일 국가를 제3 Third 바이마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긴 승리는 이긴 게 아닌 피로스의 승리를 거뒀을 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피로스의 승리란 것은 이제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 손해가 더 커. 그런 게 이제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소련군의 원수는 조지 주코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TMI였고요. 조지 주코프가 2차 세계대전 중에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전쟁, 2차 세계대전의 종말은 소련 군들, 소련인들로 하여금 어떤 정의의 전쟁이라는 풍조와 그들의 괴국, 어? 제가 지금 제 노트에 쓴 글을 못 읽고 있는 건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어쨌든 정치적, 문화적 자유화에 대한 꿈을 부추기긴 했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에 부분을 이거 못 읽겠네요. 그리고 장교들 있잖아요, 장교들. 물론 이것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건 사실이에요. 어떤 우리 러시아인이 이런 소비에트인들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파시즘에 대항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어떤 장교들은 데카브리스트가 되거든요. 데카브리스트란 건 뭐냐? 이제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물론 패배하고 후퇴하지만 그 후퇴하는 당시에 러시아인들이 또 국뽕이 차올랐을 거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누굽니까? 유럽을 거의 다 먹었던 그런 놈이 러시아는 못 먹었으니까 자기네들 야 우리 러시아 장교야 우리 러시아 지성인들이야 라고 하면서 프랑스에 가봤는데 어 알고 보니까 프랑스의 이런 정치적 자유주의는 러시아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응? 막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러시아에선 지금 절대 왕정이 지금 야 나 차르야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선 지금 막 시민 사회들이 막 시민들이 의견 내면서 막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데카브리스트들이 아 러시아를 이렇게 바꿔야겠다. 러시아의 정치 체제를 바꿔야겠다. 입헌군주제로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정신이 200년, 아니 100년이죠. 100년이 지난 2차 세계대전 130년 정도, 130년이 지난 2차 세계대전 종말 후 다시 생긴 거예요. 왜냐? 정치적, 문화적 자유화가 생겼거든요. 나치에 대항했으면서 이제
야, 우리 소비에트 이 정도인데? 그래서 점점 시민 사회를 갈망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시민 사회에 대한 갈망은 얼마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 있습니까? 우리 스탈린이 있잖아요. 스탈린은 그런 거 몰라요. 스탈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자기 보존. 자기 보존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사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스탈린은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데카브리스트는 그 첫 번째 데카브리스트잖아요. 데카브리스트 포인트 1 아니지? 포인트 1? 포인트 1 아닌데? 1 포인트 아니 뭐라는 거야? 첫 번째 데카브리스트들은 들이 실패했듯이 두 번째 데카브리스트도 그냥 실패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아주 그렇게 어떤 자유화에 대한 자유주의, 어떤 민주 정치에 대한 꿈을 아예 버렸던 나라는 아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없어졌고요. 이제 스탈린이 이제 짱이 됐죠. 스탈린이 짱이 된 다음에 가장 추구했던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강대국 쇼비니즘하고 팽창주의, 뭘 바탕으로 둔 범슬라브주의를 바탕으로 둔 이 사회주의적 제국주의 정신이 스탈린의 의도와 야심이라고 이 책은 아까 그 책은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미래에 나올 저희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6.25 전쟁, 한국 전쟁에 대한 해석이 여기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 쇼빈주의 팽창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적 제국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란 것은 결국 남의 땅덩어리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저것도 먹고 하겠다는 어떤 그런 야심을 보여준다는 건데 무슨 적? 사회주의적.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볼셰비키 있잖아요. 볼셰비키라는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적 성격이 띠면 안 돼요. 그들은 물론 레닌 같은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제국주의적 성격이 띈 게 아닌 어떤 그런 사회주의적이고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전파를 의미했던 건데 제국주의란 것은 그런 거 다 쨍 무시하고 그냥 힘으로 너 냈고 저거 냈고 이것도 냈고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들이 이쁜 여자들 다 가져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는 이제, 이제 지적인 한 남자가 내가 너가 나와 사귀어야 될 이유를 육하 원칙 마크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인데 갑자기 딱 알파메일이 딱 나타나서 딱 잘생기고 알파메일 딱 나타나서 헤이 거기 이러지 딱 여자는 이 아까 그 지성인 누구세요? 하고 바로 그냥 알파메일한테 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좀 차이다 라고 느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의 야심과 목적이 어떤 거였냐? 라고 이렇게 누가 질문하셨다면 그거는 강대국 쇼비니즘과 팽창주의라고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떤 건데요? 범슬라브주의, 즉 사회주의적 제국주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계속 가겠는데요. 잘라야 되긴 하겠네요. 이게 갑자기 막 말하다 보니까 막 신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 다시 정리해보자면, 어, 세계 냉전 시대 시작을 판가름하는 입장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를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냉전 시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신경전, 직접적인 전투는 없지만 그 직접적인 전투를 피하기 위해서 그 강대국들이 펼치는 신경전이 들어가 있는 게
냉전 시대 포인트이기 때문에 포츠담 회담을 시작으로 보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또 핵폭탄의 존재를 나타낸 것이 결국은 직접적인 대립을 방해한 가장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냉전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여러분의 맛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은 지금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그런 성취감, 어떤 그런 국뽕에 취한 나머지 그들이 취했던 스탠스 있잖아요. 스탠스는 강대국 쇼비니즘과 팽창주의, 범슬라브주의를 바탕으로 둔 사회주의적 제국주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큰일 났네요. 10강보다 더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네요. 이렇게 제 스스로 이제 다시 외워가면서 감사합니다. 황이었습니다.